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미국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한국 무기를 싹쓸이하기 시작한 겁니다. 4년 전 성사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초대형 방산 계약. 전 세계 전문가들은 싸구려 무기로 뭘 하겠냐 라며 아랍에미리트의 선택을 조롱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실전용이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6년 3월 모든 상식이 뒤집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도입한 한국의 천궁2가 요격 성공률 95%를 기록하며 이란의 미사일 수백 발을 아무런 피해 없이 막아낸 겁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경악했고 아랍에미리트는 남은 물량까지 모두 사겠다며 추가 주문을 마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두가 조롱할 때 한국을 선택한 아랍에미리트. 지금 시작합니다. 사령관 드론입니다. 최소 30대 이상 정유시설로 향하고 있습니다. 통신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상황판을 노려봤어요. 붉은 점들이 아부다비를 향해 빗줄기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타리크 사령관이 벌떡 일어나 발사 버튼을 내리쳤죠. 패트리어트 요격 개시. 400억 원짜리 시스템이 윙하고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 찍힌 건 성공이 아니라 8글자짜리 사형 선고였어요. 비정규 표적 추적 불가. 타리크가 이를 악물고 수동 발사를 명령했습니다. 쏘아 올린 요격탄은 드론의 변칙 궤적을 따라가지 못하고 허공에서 자폭했어요. 저는 만수르 알 파히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전략국장 27년차 준장이에요. 웨스트포인트 졸업반지를 끼고 이 나라의 하늘을 지켜왔습니다. 그 하늘이 100만 원짜리 고철 드론에 뚫리는 걸 저는 벙커 안에서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지켜봐야 했습니다. 두 번째 요격탄이 올라갔습니다. 상황판의 궤적선이 드론을 향해 휘었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예발! 하지만 요격탄은 드론의 비틀거리는 궤적을 쫓다가 허무하게 빗나갔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400억 원짜리 미사일이 100만 원짜리 고철을 잡지 못하고 사막 위에서 불꽃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타리크 사령관의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벙커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콘크리트 가루가 눈처럼 쏟아졌어요. 정유시설에 드론이 꽂힌 겁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연쇄적으로 충돌음이 벙커 벽을 타고 울렸죠. 모니터 속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다가 이내 시뻘건 불기둥으로 가득 찼어요. 이 나라의 젖줄이나 다름없는 핵심 정유시설이 눈앞에서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참모 한 명이 의자를 짚고 주저앉았어요. 아무도 그를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부축할 여유가 없었어요. 모두가 스크린에 박힌 불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벙커 구석에 미군 파견관 둘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하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조국의 시설이 불타는 순간에 커피잔을 들고 있는 저 여유로운 표정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세 걸음 만에 다가가 선임 파견관의 멱살을 틀어쥐었어요. 왜 안 잡습니까? 당신의 시스템이 왜 저걸 못 잡는 겁니까? 목이 쉬어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었습니다. 파견관은 멱살을 잡힌 채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카탈로그에 없는 변칙 비행입니다. 매뉴얼상 비정규 소형 표적에 대한 자동 추적 프로토콜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건 기술적 변명이었어요. 조국의 하늘이 뚫렸는데 매뉴얼을 들먹이는 겁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허탈함 때문이었습니다. 27년간 믿어온 방패가 종이 조각이라는 걸 깨닫는데 30분이 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타리크 사령관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예비 탄약고를 여십시오. 다음 공격이 올 겁니다. 지금 당장 재장전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상 공격에 요격탄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어요. 다음 공습을 막으려면 예비 탄약고밖에 답이 없었죠. 저는 즉시 예비 탄약고 개방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탄약고 접근 코드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통제관이 코드를 다시 입력했죠. 거부. 세 번째 시도. 거부. 네 번째. 거부. 화면에 빨간 잠금 표시가 떴어요. 저는 미군 파견관을 돌아봤습니다. 파견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펜타곤 사전 승인 없이는 예비 탄약에 대한 접근 권한이 제한됩니다. 파견관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원격 잠금. 미국이 우리 땅에 있는 우리 탄약고의 코드를 워싱턴에서 잠가버린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400억을 주고 산 무기의 탄약을 보관하는 창고의 열쇠를
그 열쇠의 주인이 대서양 건너편에 앉아서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타리크 사령관이 철모를 벗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이럴 거면 뭘 믿고 싸우란 말입니까? 타리크의 외침이 벙커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벙커에 없었습니다. 워싱턴에 있었죠. 그때 뒤쪽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알 스와이디 장관이었습니다. 재무부를 30년간 틀어쥔 냉혈한 테크노크라트가 태블릿 PC를 벽에 집어던져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알 스와이디 장관은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회의 중에도 은장 만년필로 책상만 톡톡 두드리며 숫자 타령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를 갈고 있었어요. 하룻밤에 수천억이 날아갔습니다. 시설 복구비까지 합치면 조 단위가 됩니다. 그런데 탄약고 열쇠가 남의 손에 있다고요? 알 스와이디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정유시설이 있던 자리에 시뻘건 불덩이가 사막의 밤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이 벙커 안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전쟁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주권의 패배였어요. 400억짜리 방패가 100만 원짜리 장난감에 뚫린 것도 치욕이었지만 진짜 치욕은 그 방패의 손잡이를 대서양 건너에서 쥐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군복 가슴팍에 미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깃발이 나란히 새겨진 연합 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졸업식 날 달았던 기장이에요. 27년간 자랑이었습니다. 자부심이었죠. 손가락 끝에 힘을 줬어요. 금속핀이 군복 천을 찢으며 빠져나왔습니다. 가볍더군요. 27년의 무게가 붙어 있어야 할 쇳조각이 놀라울 만큼 가벼웠어요. 저는 그걸 벙커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벙커 안에 울렸어요. 아무도 그 소리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놀랄 여유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던 건지, 저는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남의 나라 결제 서류에 조국의 하늘이 달려있는 짓거리는 오늘 밤 부로 끝내야 한다는 것. 불타는 스크린을 노려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피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몰랐습니다.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벙커 밖에서 또다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두 번째 파상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요격탄은 바닥났고 탄약고는 잠겨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조국의 하늘이 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아부다비 국제공항에서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행이었어요. 불타버린 정유시설의 연기가 아직 사막 위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에서 그 연기를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비행시간 14시간. 그 14시간 동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벙커 스크린에 찍혔던 불기둥이 눈꺼풀 안쪽에서 타올랐거든요. 펜타곤에 도착한 건 워싱턴 시각으로 오후 2시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리처드 스미스의 얼굴이 보였어요. 미 국방부 무기수출 통제관. 기름진 금발에 입꼬리가 항상 비스듬히 올라가 있는 사내였습니다. 스미스는 다리를 꼬고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14시간을 날아온 사이 이 사람은 점심을 먹고 커피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요격탄이었으니까요. 스미스 통제관,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정유시설이 불탔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탄 재고가 바닥났어요. 긴급 추가 납품이 필요합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읍소하는 것처럼 들리기 싫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읍소나 다름없었죠. 스미스는 커피잔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서류 한 장을 집어들더니 제 쪽으로 툭 던졌어요. 마치 개에게 뼈다귀를 던지듯 서류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왔습니다. 집어들었어요. 추가 납품 예상 소요기간 최소 24개월. 눈을 의심했습니다. 24개월이면 2년입니다. 2년 동안 우리 하늘은 뚫린 채로 있으라는 소리였어요. 24개월이라니요?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회의실에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스미스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자에 더 깊이 몸을 묻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예멘에서의 인권 문제가 미 의회에서 큰 이슈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예멘전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무기 판매를 의회에서 승인받으려면 절차가 필요해요. 스미스는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에게 산수를 가르치듯 천천히요. 의회 통과를 원활하게 하려면
요격탄 단계 프리미엄 30%를 붙여야 합니다. 일종의 정치적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 400억 원짜리 요격탄의 30%를 더 얹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거기에 웃돈을 얹으라고요. 혈맹이라고 믿었던 나라가 하는 짓이 이겁니까?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어요. 스미스의 입꼬리는 여전히 비스듬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말하고 있었어요. 싫으면 말든가. 어차피 당신들은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왼쪽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롤렉스 시계가 차가운 금속 광택을 내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시계였습니다. 버클을 풀었어요.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시계를 스미스 앞에 던졌어요. 테이블 위에서 또르르 굴렀습니다. 24개월이면 이 시계 배터리가 닳기 전에 내 조국이 먼저 타버리겠군요. 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스미스의 눈이 처음으로 커졌어요. 뭐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잡아당겼어요. 경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어요. 방금 세계 최강국의 국방부 관료에게 시계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였죠.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14시간을 다시 날아 아부다비로 돌아왔습니다. 전용기에서 내리자마자 사막의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워싱턴의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 섭씨 48도의 열풍이었습니다. 집무실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미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번지르르한 실크 넥타이에 과장된 미소를 지은 동양인 남자였어요. 워튼, 중국 방산 브로커라는 자였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가 있는 사이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와 앉아 있었던 거예요. 비서관이 황급히 다가와 귀에 속삭였습니다. 알-수아이디 장관의 소개라고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워싱턴에서 굴욕을 당하고 돌아왔더니 사무실에 중국 장사꾼이 버티고 앉아 있다니. 우체는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화려한 3차원 영상이 떠올랐어요. 중국제 방공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미사일이 하늘에서 폭죽처럼 터지는 장면이 현란하게 펼쳐졌죠. 마치 영화 예고편 같았어요. 알파히미 국장님, 미국이 24개월을 기다리라고 했다면서요? 우체니씩 웃었습니다. 정보가 빠른 자였어요. 제가 펜타곤에서 뭘 당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내일이라도 선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패트리어트의 반값이에요. 거기에 10년 무이자 대출까지 가능합니다. 우체는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며 숫자를 나열했어요. 하나하나가 달콤했습니다. 독이 든 사과처럼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알-수아이디 장관이었어요. 태블릿 PC를 새로 장만했더군요. 하룻밤 전에 벽에 집어 던져 박살낸 그 태블릿 말고 똑같은 최신형으로. 장관은 우첸 옆에 앉더니 제 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국장 숫자를 보십시오. 미국 가격의 반값에 즉시 납품입니다. 국방비를 절반으로 깎을 수 있어요. 가계약부터 먼저 진행합시다. 알-수아이디 장관의 눈이 번들거렸어요. 은장 만년필을 꺼내 계약서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화려한 영상, 현란한 그래프, 달콤한 가격표.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어요. 실전 데이터였습니다. 이 미사일이 실제로 날아가는 적을 맞춘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전부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의 숫자들이었죠. 카탈로그는 두꺼웠지만 실전의 냄새는 한 줌도 배어 있지 않았어요. 우첸 씨, 이 시스템이 실제 전투에서 요격에 성공한 기록이 있습니까?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우첸의 손가락이 태블릿 위에서 멈췄어요. 미소가 찰나 굳었습니다. 금방 다시 웃었지만 저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국장님, 저희 시스템은 최첨단 시뮬레이션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실전 데이터는 기밀사항이라 공개가 어렵습니다만 성능은 보장합니다. 기밀이라는 말로 포장한 답변이었지만 제 귀에는 없습니다로 들렸어요. 알-수아이디 장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국장, 지금 우리한테 선택지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24개월을 기다리라고 했고 하늘은 뚫려 있어요. 당장 막을 방패가 필요합니다. 장관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수천억 원을 하룻밤에 날린 재무장관으로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숫자만 보면 중국의 제안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이었어요. 숫자가 아니라 전장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카탈로그의 잉크가 아무리 화려해도 실전에서 적의 미사일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휴지 조각보다 못한 겁니다. 어젯밤 벙커에서 봤지 않습니까? 카탈로그에 적힌 스펙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패트리어트의 카탈로그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 드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명은 보류하겠습니다. 저는 우첸의 태블릿을 밀어냈어요. 우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알스와이디 장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날 밤 집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시커멓게 불탄 드론 쇠조각이 놓여 있었어요. 몇 달 전 예멘 반군이 날린 자폭 드론의 잔해였습니다. 훈장 대신 이걸 책상에 올려둔 이유가 있었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쇠조각을 딱딱 튕겼어요. 탁한 금소금이 텅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혈맹이라 믿었던 제국은 목줄을 쥐고 흔들었고 틈을 파고든 장사꾼은 달콤한 독이 든 사과를 내밀었습니다. 창밖으로 아부다비의 야경이 보였어요. 그 불빛들이 내일도 켜져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쇳조각을 한 번 더 튕겼어요. 딱! 이 사막 위에 진짜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늘은 여전히 뚫려 있었고, 탄약고는 잠겨 있었고, 워싱턴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알스와이디 장관은 하루에 3번씩 집무실로 찾아와 중국과의 가계약을 재촉했어요. 저는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올 때마다 더 험악해졌죠. 그날도 오전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비서관이 급히 문을 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보고했어요. 국장님, 한국에서 왔다는 사람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은 잡혀 있지 않은데 2시간째 앉아 있습니다. 한국이라. 솔직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동 방위 산업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기껏해야 이스라엘까지. 그게 이 시장의 전부였습니다. 아시아 변방 국가의 무기를 테이블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2시간이라는 말이 걸렸어요. 로비에서 2시간을 기다린다는 건 보통 배짱이 아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의 군사시설 로비에서요.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예상과 달랐어요. 번지르르한 양복도 아니었고 화려한 브로슈어를 든 세일즈맨 차림도 아니었습니다. 넉넉한 체격에 구겨진 셔츠, 소매를 한번 접어 올린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 가방에 가죽이 달아서 속살이 보일 지경이었죠. 얼굴에는 사람 좋은 웃음이 걸려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날카로웠습니다. 최민환입니다. LINX1 글로벌 사업본부장이에요.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제 손을 잡았는데 손바닥이 거칠었어요.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타리크 사령관도 있었습니다. 타리크는 최 본부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고? 타리크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레이벤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밀어 올리며 가슴에 주렁주렁 달린 미군 연합작전 기장을 과시하듯 내보였죠. 최 본부장이 낡은 서류 가방에서 꺼낸 브로슈어를 테이블에 펼치자 타리크는 그걸 집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밀어 쓰레기통 쪽으로 떨어뜨렸어요. 벤츠를 타던 사람한테 아시아제 조립식 자전거를 권하는 격 아닙니까? 아랍의 수치입니다. 타리크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저는 초의 본부장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화를 내려나 싶었어요. 어떤 무기 세일즈맨이든 저 정도 모욕을 당하면 얼굴이 붉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본부장은 웃었어요. 진짜로 허허하고 웃었습니다. 당황한 건 오히려 타리크 쪽이었죠. 무시를 당하고도 웃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바보이거나 무서운 사람이거나. 최 본부장은 쓰레기통으로 떨어진 브로슈어를 줍지 않았어요. 대신 서류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얇은 종이 한 묶음이었어요. 제 앞에 정중히 내려놓았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가 눈에 꽂혔어요. 패트리어트 대비 가격 3분의 1.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3분의 1이라고요. 페이지를 넘겼어요. 요격 확률, 추적 범위, 반응 속도, 모든 항목에서 패트리어트를 상회하는 수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초의 본부장을 봤어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타리크가 서류를 낚아챘어요. 숫자를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종이 위에 숫자야 누가 못 쓰겠습니까? 중동 사막에서의 실전 경험이 있습니까? 섭씨 50대서 모래 폭풍 속에서 이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증거를 대보시오. 타리크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툭 내던졌어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실전 경험이라는 카드를 꺼내면 아시아 무기상 따위는 꼼짝 못할 거라고 확신하는 얼굴이었죠. 최 본부장이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웠어요. 타리크 사령관 앞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사막은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영하 30도의 혹한에서 영상 40도의 폭염에서 태풍급 돌풍 속에서 실사격을 마친 로그 데이터입니다. 한 발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최 본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웃음기가 빠져 있었어요. 데이터를 말할 때 이 사람은 웃지 않았습니다. 타리크가 데이터 묶음을 펼쳤어요. 빼곡한 숫자와 그래프가 페이지마다 가득했습니다. 타리크의 눈이 좁아졌어요. 군인의 본능이었겠죠. 숫자가 말해주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입은 여전히 고집스러웠어요. 혹한과 폭염이야 실험실에서도 만들 수 있는 조건 아닙니까? 타리크는 데이터 묶음을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거였어요. 그때 알스와이디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다가 슬쩍 다가온 거예요. 장관의 눈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대비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본 순간부터 이미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겠죠. 잠깐, 그 견적서 좀 다시 봅시다. 알스와이디 장관이 타리크의 말을 싹둑 자르고 제 앞에 놓인 서류를 가져갔어요. 은장 만년필 끝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만년필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 사람이 흥분하면 만년필이 먼저 떨립니다. 30년간 숫자를 먹고 산 테크노크라트의 본능이 반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초의 본부장이 다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꺼낸 건 서류가 아니라 두꺼운 계약서였어요. 묵직했습니다. 최 본부장은 그 계약서를 테이블 한가운데에 콱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본부장의 눈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 계약서가 아닙니다. 최 본부장이 계약서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 적힌 문구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청공투 현지 생산 공장 설립, 핵심 정비 기술 100% 이전, 미국이 30년간 절대 해주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기술 이전,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능력을 넘겨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스미스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게 뭐였습니까? 기술 이전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반한다. 그래서 우리는 30년간 열쇠를 넘겨받지 못했어요. 탄약고 문을 열 코드조차 우리 손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무기 팔러 온 장사꾼이 아닙니다. 최 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무게는 오히려 묵직해졌습니다. 형제의 안방에 방패 공장을 지어주러 온 겁니다. 형제, 그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스미스는 한 번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고객이라고 불렀어요. 돈 내는 고객. 알스와이디 장관이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은장 만년필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계약서의 기술 이전 조항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핵심 기술을 전부 넘긴다고요? 장관의 목소리에 의심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0년간 숫자만 보며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숫자 너머의 것을 본 표정이었어요. 저는 초의 본부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의 거친 손이 떠올랐어요. 서류 가방에 다른 가죽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기억이 하나 스쳤어요. 70년대였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였죠. 아부다비에 첫 고속도로를 깔았던 한국 노동자들 이야기. 섭씨 50도 사막에서 맨손으로 아스팔트를 깔았대요. 물이 모자라면 모래를 씹으며 버텼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고개를 저었던 공사를 해내고야 말았던 사람들. 최 본부장의 거친 손바닥이 그 시절 한국 노동자들의 손과 겹쳤어요. 타리크 사령관은 팔짱을 낀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고 있는 눈이었어요. 하지만 기술 이전이라는 네 글자 앞에서는 미제 패트리어트의 브랜드 파워도 힘을 잃었죠. 타리크도 군인이었으니까요. 자국에서 직접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탄약고 열쇠를 워싱턴에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회의실 뒤편에서 누군가가 기침을 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였어요. 언제부터 들어와 계셨는지 몰랐습니다. 왕세자는 전통매를 손등에 올린 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분이셨죠. 왕세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 본부장, 당신의 말은 인상적이오. 하지만 인상적인 말과 진짜 실력은 다른 것 아니겠소. 왕세자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어요. 내가 왕세자의 손등 위에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허풍인지 진짠지 증명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소. 비공개 사막 실사격 테스트를 지시하겠소. 왕세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토론은 없었어요. 왕세자의 한마디가 곧 칙령이었으니까요. 최 본부장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든 초해 본부장의 입가에 다시 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의 사람 좋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에 찬 웃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전하.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최 본부장은 서류 가방을 닫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드론 세 조각을 내려다봤어요. 손톱으로 딱 튕겼습니다. 탁한 금소금이 울렸어요. 미국도 중국도 아닌 세 번째 이름이 테이블 위에 올라온 겁니다. 한국. 사막에 고속도로를 깔았던 나라. 그 이름이 사막의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쇠 조각을 한 번 더 튕겼습니다. 답은 사막이 알려줄 거였습니다. 테스트 날짜는 열흘 뒤로 잡혔습니다. 아부다비 외곽 사막 민간인 출입이 차단된 군사구역이었어요. 제가 직접 현장 지휘를 맡았습니다. 왕세자의 칙령이었으니 실패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실패라기보다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국도 안 되고 중국도 못 믿겠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진짜 방패가 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테스트장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어요. 해가 뜨기 전인데도 공기가 뜨거웠습니다. 섭씨 45도, 해가 뜨면 50도를 넘길 거라고 했어요. 모래바람이 간간히 불어와 눈을 찔렀습니다. 이 환경에서 정밀 장비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그건 진짜인 겁니다. 사막이 거짓말을 걸러주는 최고의 시험관이었어요. 중국 측이 먼저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첸이 새 양복을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실크 넥타이를 메고 있더군요. 중국제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 차량이 모래 위에 자리를 잡았고 기술자 4명이 주변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우첸은 자신만만했어요.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저에게 연신 시스템 사양을 읊어댔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양은 관심 없었습니다. 결과만 보면 되는 거였죠. 타격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표적 드론 세대가 사막 상공으로 날아올랐어요. 우첸이 기술자에게 손짓했습니다. 레이더가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표적 3개가 잡혔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30초가 지나자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찌지직. 레이더 모니터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새까맣게 죽어버렸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장비 내부로 스며들어 회로를 태워버린 겁니다. 기술자들이 허둥지둥 달려들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모니터는 숫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실크 넥타이 매듭을 잡아당기며 식은땀을 훔쳤습니다. 사막의 정정이 탓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재부팅하면 정상화될 겁니다. 우첸의 변명이 모래바람에 섞여 흩어졌어요. 정정이라고요? 레이더 모니터가 속까지 검게 타버렸는데 정정이 탓이라니. 타리크 사령관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사막에서 정전기를 탓하는 방공 시스템이라 예멘 방훈한테도 정정이 핑계를 댈 건가? 타리크의 비아냥에 우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술자들이 모니터를 열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수리 불가. 카탈로그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빛나던 시스템이 사막의 첫 번째 시험에서 깡통으로 드러난 겁니다. 우첸이 쫓겨나듯 장비를 철수시키는 동안 저는 반대편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팀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최 본부장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땀에 흠뻑 젖은 정비복 차림의 사내가 천궁, 투 발사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강동길, 청홍투 수석 엔지니어라고 들었어요. 뭉툭한 손가락에 기름때가 시커멓게 끼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계기판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강동길이 시스템 가동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청홍투의 레이더가 조용히 돌아갔어요. 화면에 초록색 격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막의 열기 속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중국제 레이더가 30초 만에 타죽은 그 열기 속에서요. 저는 눈을 좁혔습니다. 좋은 징조였어요. 하지만 아직 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동길이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표적 드론이 하늘에 떠 있는데 레이더의 조준점을 하늘이 아니라 지상으로 내렸습니다. 저는 이마를 찌푸렸어요. 뭘 하는 겁니까? 통제관 세드가 의아한 표정으로 강동길을 바라봤습니다. 강동길은 아무 설명 없이 화면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사막 위를 달리는 픽업 트럭이 잡혀 있었습니다. 테스트장 외곽에서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시속 100km로 질주하는 차량이었어요. 느릿느릿 떠있는 드론이 아니라 지상에서 미친 듯이 달리는 트럭을 표적으로 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타리크 사령관이 쌍안경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래먼지 속에서 트럭이 좌우로 방향을 틀며 내달리고 있었어요. 자폭 드론보다 훨씬 어려운 표적이었습니다. 낮게 깔린 지상 목표물을 추적한다는 건
지형 반사파와 모래 입자의 간섭을 뚫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강동길이라곤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빨간 사각형이 트럭을 감쌌어요. 추적 개시, 마우사. 유도탄이 발사대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흰 연기 꼬리가 사막 위로 뻗어나갔어요. 유도탄이 정점을 찍고 방향을 꺾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것 같은 궤적이었어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에서 급격하게 곡선을 그리며 지상을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마치 매가 사냥감을 낚아채듯이요. 모래먼지 속에서 달리던 트럭이 섬광에 집어삼켜졌어요. 폭음이 사막을 갈랐습니다. 트럭이 있던 자리에는 검은 영이 기둥만 솟아올랐어요. 흔적이 없었습니다. 찢어 발긴 거였죠. 세드 통제관이 요격 로그를 확인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정률 100%, 오차영. 세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들고 있던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모래 위에 떨어졌습니다. 커피가 모래에 스며드는 걸 세드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시선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트럭이 있던 자리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에서요. 타리크 사령관을 돌아봤습니다. 타리크는 쌍안경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내려놓은 건데 손이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어요. 쥐고 있던 무정이가 천천히 손에서 미끄러져 모래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타리크는 그걸 줍지 않았어요. 군인의 본능이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벤 선글라스 너머의 눈에 경악이 서려 있었어요. 그날 실사격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미친 일은 해가 진 뒤에 벌어졌습니다. 밤 9시쯤 테스트장 옆 임시 천막을 지나가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는 천막이었습니다. 사막의 밤 기온이 4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곳이에요. 천막 안에서 납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강동길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로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납땜인두를 쥐고 있었어요. 콧구멍 양쪽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쌍코피였어요. 사막의 고열과 건조한 공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코피를 닦지도 않았어요. 소매로 한번 훔치고는 다시 납땜에 집중했습니다. 옆에는 한국인 기술자 2명이 더 있었어요. 한 명은 노트북에 코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한 명은 레이더 유닛의 뚜껑을 열어놓고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셋 다 말이 없었어요. 오직 납땜인두의 지글거리는 소리와 키보드 타건음만 천막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동길이 저를 찾아왔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게 분명했어요. 정비복에는 납땜 자국과 코피 얼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동길은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장황한 설명 대신 태블릿 화면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레이더 탐지 거리를 현장에서 20km 확장했다는 데이터였어요. 20km. 고개를 들어 강동길을 봤습니다. 어젯밤에 한 겁니까? 강동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어컨도 없는 섭씨 50도의 천막에서 쌍코피를 흘리며 밤새 회로판을 뜯어 고쳐서 넓은 사막 지형에 맞게 레이더 탐지 범위를 즉석에서 늘려버린 겁니다. 카탈로그에 없는 개조였어요. 매뉴얼에도 없는 작업이었습니다. 오직 이 사막에서, 이 환경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낸 거였어요. 저는 강동길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뭉툭한 손가락마다 기름때와 납땜 화상 자국이 뒤엉켜 있었어요. 스미스의 매끈한 손이 떠올랐습니다. 서류를 툭 던지던 그 깨끗한 손, 우체내 태블릿을 넘기던 매끄러운 손가락. 그 손들과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거칠고 갈라진 손이 겹쳤어요. 저는 강동길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기름때가 제 손바닥에 묻었습니다. 상관없었어요. 이 손이 어젯밤 사막의 열기 속에서 코피를 흘려가며 만들어낸 20km가 스미스가 던진 24개월짜리 통보서보다 우첸이 펼쳐 보인 화려한 홀로그램보다 무거웠습니다. 강동길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사막이 답을 알려줬습니다. 사막 테스트가 끝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 닷새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어요. 강동길의 기름때 묻은 손을 잡았던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하나의 결론이 굳어지고 있었거든요. 청홍투를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그 결론을 입 밖에 꺼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버리고 한국의 천궁을 선택한다는 건 30년간 쌓아올린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균열을 내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 먼저 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날 아침 최고사령부 회의실에 참모진이 모였어요. 정기안보 회의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비서관이 급히 들어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미 국방부 공식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리처드 스미스. 봉투를 뜯는 순간 손끝에서 불길한 예감이 전해졌어요. 공문의 내용은 단 세 문장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전략급 방공 체계를 도입할 경우 기존에 공급된 F-16 전투기의 부품 공급과 정비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 이는 미국의 안보 이익과 기술 보호 정책에 근거한 결정이다. 재고를 촉구한다. 세 문장, 고작 세 문장으로 우리 공군의 숨통을 틀어주겠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공문을 돌려 읽는 참모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타리크 사령관이 가장 먼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시뻘갰습니다.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F-16 부품이 끊기면 우리 공군은 석 달 안에 마비됩니다. 전투기가 활주로에 박혀서 녹슬게 생겼단 말입니다. 타리크가 공문을 테이블 위에 내려쳤어요. 종이가 찢어질 뻔했습니다. 한국 업체를 당장 돌려보내고 워싱턴에 사절단을 파견합시다.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사과.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혔어요. 뭘 사과한다는 겁니까? 우리 하늘이 뚫렸는데 탄약고를 잠가버린 건 미국이었습니다. 24개월을 기다리라며 서류를 던진 것도 미국이었어요. 30% 웃돈을 얹으라고 조롱한 것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방패를 알아본다고 협박을 합니까? 부품 공급을 끊겠다고요. 혈맹의 이름으로 목줄을 죄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책상 위에 올려둔 물건을 집었습니다. 시커멓게 불탄 예멘 드론 쇠 조각이었어요. 회의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로 강하게 던졌습니다. 쨍 하는 금속음이 울렸어요. 참모들이 움찔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저는 쇠 조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100만 원짜리 드론의 잔해입니다. 이게 우리 정유시설을 불태웠어요. 400억짜리 패트리어트가 못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안을 찾으니까 전투기 부품을 끊겠다고 협박합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느꼈어요.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미국이 원하면 우리 공군은 언제든 고철이 됩니다. 부품 공급을 끊겠다는 이 공문 자체가 우리에게 기술 주권이 왜 필요한지를 증명하고 있어요. 타리크가 입을 열려 했지만 알스와이디 장관이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장관은 태블릿을 꺼내 스크린을 회의실 대형 모니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청웅2 현지 생산 공장이 가동되면 발생할 경제 효과였어요. 조 단위의 수치가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공장이 세워지면 직접 고용만 4,000명입니다. 협력 업체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어요. 부품 국산 화율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미국에 지불하던 정비 비용이 사라집니다. 장관의 은장 만년필이 화면을 가리키며 숫자를 짚어나갔어요. 패트리어트를 유지하면 해마다 수천억 원이 워싱턴으로 빠져나갑니다. 정공으로 전환하면 그 돈이 아부다비에 남아요. 장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숫자를 말할 때 이 사람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타리크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스크린 위의 숫자들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10,000명의 일자리와 조 단위의 경제 효과 앞에서 체면이나 전통은 힘을 잃었어요. 회의실 뒤편에서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가 자리에서 일어선 거였어요. 전통매가 왕세자의 어깨 위로 옮겨 앉았습니다. 회의실이 일순간 고요해졌어요. 왕세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만수르. 왕세자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미국의 분노는 거대할 것이오. 워싱턴은 잊지 않는 곳이오. 아랍의 방패를 바꾸겠다는 이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대는 알고 있겠지. 왕세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 사막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 분노를 감당하고도 이 나라의 하늘을 지킬 자신이 있소? 왕세자가 테이블 위에 만년필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금장 만년필이었어요. 최종 결단의 펜을 넘긴 겁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타리크의 붉은 눈, 알스와이디 장관의 번들거리는 눈, 참모들의 불안한 눈. 그 시선들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바로 그 순간 회의실 스피커폰이 울렸습니다. 비서관이 급히 연결했어요.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리처드 스미스였습니다. 알파이미 국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소. 그 한국 업체와의 논의를 중단하시오. 내일까지 확답을 주면 부품 공급 건은 없었던 일로 하겠소. 하지만 내일을 넘기면 우리도 돌이킬 수 없소. 스미스의 목소리에는 위압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일까지.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바라봤어요. 스미스의 숨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27년간 들어온 미국의 목소리였어요. 든든하다고 믿었던 목소리. 하지만 지금 그 목소리는 우리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가두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스피커폰에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전화선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수화기 채로 선을 잡아당겼습니다. Doug? 전화선이 벽에서 빠져나왔어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이 잠깐 흘렀다가 회의실이 완전한 침묵에 잠겼어요. 타리크 사령관이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스와이디 장관이 숨을 들이켰어요. 왕세자의 매가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저는 왕세자가 내려놓은 금장 만년필을 집어들었어요. 비서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관이 문을 열자 최민환 본부장이 들어왔어요. 손에 두꺼운 계약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천궁투 10개 포대 도입, 현지 생산 공장 설립, 핵심 기술 100% 이전, 4조 원 규모의 계약이었어요. 최 본부장이 계약서를 제 앞에 펼쳤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만년필 뚜껑을 열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만수르 알파임이. 금색 잉크가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박혔어요. 콧방귀가 나왔습니다. 스미스의 24개월짜리 통보서가 떠올랐거든요. 그 오만한 서류 한 장에 무릎을 꿇을 뻔했던 나 자신이 우스웠어요. 내 조국의 하늘이 워싱턴 의회의 결제 서류에 달려있는 짓거리는 오늘부로 끝입니다. 최 본부장이 계약서를 거두며 허리를 숙였어요. 고개를 드는 초의 본부장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 좋은 웃음도 날카로운 눈빛도 아니었어요. 그냥 감격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했을 겁니다. 왕세자가 매를 쓰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을 나가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만수르, 미국의 분노는 내가 맡겠소. 그대는 하늘을 지키시오. 왕세자의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 등이 산처럼 넓어 보였어요. 저는 책상 위에 드론 쇳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27년간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서랍을 열고 쇳조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닫았어요. 이제 그 자리에는 다른 것이 놓일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이란 쪽 국경에서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가 포착되었다는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후티 방언의 드론 따위가 아니었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직접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이었어요. 드론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청웅투가 종이 위의 계약서가 아니라 사막 위의 방패가 되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저는 최민환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오전이었겠죠. 최 본부장은 한 번 만에 받았어요. 잠든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또렷했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 본부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한마디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사흘 뒤 믿기 어려운 소식이 날아왔어요. 한국 본사에서 생산 라인을 24시간 풀가동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주말 반납은 기본이었고 야간 교대조까지 3중으로 편성했다고 했어요. 원래 납기가 14개월이었습니다. 그걸 석 달로 앞당기겠다는 거였어요. 11개월을 줄이겠다고요? 미친 짓이었습니다. 알스와이디 장관이 보고를 받고 안경을 벗었어요. 석 달이라고요?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장관의 의심은 당연했습니다. 군수 장비의 납기를 11개월이나 앞당긴다는 건 일반적인 방산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석 달 뒤 대형 군용 수송기 세대가 아부다비 군사기지 활주로에 내려앉았어요. 수송기 화물칸이 열리는 순간 저는 활주로에 서 있었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화물칸 안에 가지런히 고정된 청공투 발사대와 레이더 장비가 아부다비의 햇살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진짜였어요.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철과 회로와 화약으로 이루어진 진짜 방패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쉴 틈이 없었어요. 수송기가 착륙한 그 시각부터 전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막 외곽의 핵심 방어 거점 4곳에 천궁포대를 배치해야 했어요. 강동길 수석이 첫 번째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정비복 차림이었어요. 에어컨이 나오는 지휘 차량이 아니라 짐칸이 개방된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12명이 뒤따랐어요. 하나같이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첫 번째 거점은 아부다비 북동쪽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모래뿐이었어요. 레이더를 세우려면 기반부터 닦아야 했습니다. 포크레인이나 중장비가 도착하려면 이틀은 걸렸어요. 강동길이 트럭에서 내리더니 짐칸에서 삽을 꺼냈습니다. 사비오, 수석 엔지니어가 삽을 들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하나둘 삽을 집어 들었습니다. 모래를 파기 시작했어요. 섭씨 50도의 한낮에 맨손으로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군인들이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랍 문화에서 장교급 기술자가 직접 삽을 드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수석 엔지니어가 모래를 퍼내고 있었어요. 코피가 또 터졌습니다. 강동길은 소매로 한번 훔치고 삽질을 계속했어요. 옆에 서 있던 현지 병사 하나가 총을 내려놓고 삽을 집어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강동길 옆에서 모래를 파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더 합류했습니다. 또 한 명이요. 하나둘 총 대신 삽을 든 아랍 병사들이 한국 기술자들 사이에 섞여들었어요. 그때 이 핫산이 나섰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아랍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코디네이터였어요. 까무잡잡한 얼굴에 한국식 억양이 묻어나는 아랍어를 썼습니다. 핫산은 아랍 병사들과 한국 기술자들 사이를 오가며 통역을 하다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어요. 형님들, 4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아랍 병사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70년대에 한국 노동자들이 아부다비에 왔어요. 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섭씨 50대에서 아스팔트를 녹이고 물이 없으면 모래를 씹으며 버텼어요.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고개를 저었지만 그 사람들이 해냈습니다. 여러분이 달리는 그 도로가 그때 깔린 겁니다. 아랍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나이든 부사관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해줬소. 한국인들이 우리 도로를 깔았다고. 그 한마디가 팽팽하던 공기를 풀었어요. 언어가 달랐고 피부색이 달랐지만 모래 위에서 삽을 든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었습니다. 핫산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안 되면 되게 하는 병이 있습니다.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랍 병사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강동길도 들었는지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레이더 기반이 닦이고 발사대가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진짜 난관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존에 깔려있던 미제 패트리어트 방공망과 청공2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동해야 했어요. 미국은 애당초 자국 시스템과 다른 나라 장비가 연동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방공망 데이터에 폐쇄적 암호 장벽을 걸어놓았어요. 쉽게 말하면 미국이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져간 겁니다. 스미스가 부품 공급을 끊겠다고 협박했을 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물리적 부품만 끊는 게 아니라 데이터까지 막아버린 겁니다. 한국 개발자 3명이 이 문제에 달라붙었습니다. 강동길의 팀이었어요. 노트북 세대를 펼쳐놓고 미제 방공망의 데이터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웠어요. 이틀을 새웠습니다. 셋째 날 새벽 개발자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강동길에게 뭔가를 보여줬어요. 강동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있었어요. 화면에 무슨 코드가 떠 있었는데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강동길의 표정이 말해줬어요. 찾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팀이 자체 제작한 인터페이스를 끼워 넣자 패트리어트의 레이더 데이터가 청공2의 통제 화면으로 흘러들어왔어요. 미국이 잠가놓은 문을 열쇠 없이 뚫어낸 겁니다. 세드 통제관에게 시스템을 넘겼습니다. 한국팀은 운용 매뉴얼을 아랍어로 번역해서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언제 번역한 건지 물었더니 핫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송기 안에서 했습니다. 14시간 비행이 아깝잖아요. 14시간 비행하는 동안 매뉴얼을 번역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드와 현지 레이더병들에게 핵심 보안 코드부터 운용 노하우까지 전부 넘겼어요. 숨기는 게 없었습니다. 미국은 30년간 보안을 핑계로 코드 한 줄 안 보여줬는데 한국은 첫날부터 전부 열어 보였습니다. 타리크 사령관이 직접 천공 통제소에 앉았어요. 저도 옆에 섰습니다. 화면에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잡은 데이터와 천궁2 레이더가 잡은 데이터가 하나의 화면으로 합쳐져 나타났어요. 녹색 격자 위에 아부다비 전역의 영공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미제 시스템과 한국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되어 숨쉬고 있었어요. 타리크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레이벤 선글라스 너머로 무슨 감정이 스치는 게 보였지만 저는 묻지 않았어요. 군인은 인정할 때 말이 아니라 고개로 말합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핵심 거점 4곳에
천공포대 배치가 완료되었어요. 마지막 거점의 시스템 점검이 끝난 날, 강동길이 통제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비복은 땀과 모래와 기름으로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강동길이 스위치 앞에 손을 올렸습니다. 훈련 모드에서 실전 자동 교전 모드로 전환하는 스위치였어요. 저를 돌아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동길이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철칵! 화면 곳곳에 초록색 불빛이 켜졌어요. 연동 완료. 자동 교전 대기. 아부다비의 하늘이 처음으로 우리 손안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그 초록색 불빛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속에서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조국의 하늘을 우리 손으로 지킬 수 있다는 실감이 밀려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실 전체에 경보음이 터졌어요. 귀가 찢어질 듯한 사이렌이 벙커를 뒤흔들었습니다. 모니터에 붉은 점이 떴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도 아니었어요. 수십 개의 붉은 점이 이란 방향에서 아부다비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이었어요. 강동길이 스위치를 올린 지 30초도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초록색 불빛이 켜진 바로 그 순간, 사막의 밤하늘이 불화살로 뒤덮이기 시작한 겁니다. 3월 4일 밤 11시 47분. 이 시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경보음이 벙커를 갈라놓았어요. 모니터 위에 붉은 점들이 쏟아졌습니다. 한두 발이 아니었어요. 10발, 20발, 30발. 숫자가 실시간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란 서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아부다비를 향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고 있었어요. 후티 방운에 조잡한 드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속도도 파괴력도 그리고 공포도요. 세드 통제관이 외쳤어요. 탄도미사일 32발 탐지. 예상 착탄 시간 7분. 7분. 목숨이 7분 뒤에 결정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벙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참모들의 얼굴이 모니터의 붉은 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청홍투 시스템이 사람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경보가 울리고 3초 만에 자동 교전 시스템이 스스로 깨어났어요. 모니터 위에 붉은 점 하나하나에 초록색 추적선이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손이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시스템이 32개의 표적을 자동으로 분배하고 요격 순서를 계산해버린 겁니다. 세드 통제관이 화면을 보며 멍하니 중얼거렸어요. 이건 사람 속도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인간의 반사 신경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마우스. 첫 번째 천국 유도탄이 사막을 박차고 하늘로 솟구쳤어요.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연쇄적으로 유도탄이 발사대를 떠났습니다. 사막 위로 흰 연기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졌어요. 굉음이 벙커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바닥이 진동했어요. 하지만 몇 주 전 드론 공습 때의 진동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맞는 쪽의 진동이었어요. 지금은 쏘는 쪽의 진동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초록색 추적선이 붉은 점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첫 번째 교차점, 섬광이 터졌어요. 모니터 위에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요격 성공. 두 번째 교차점, 또 섬광, 붉은 점이 사라졌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연쇄적으로 붉은 점들이 지워져 나갔습니다. 벙커 밖에서는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을까요?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아부다비의 밤하늘에서 거대한 섬광들이 불꽃놀이처럼 터졌다고요. 하지만 불꽃놀이가 아니었어요. 수천만 명의 목숨을 노리고 날아오던 탄도미사일이 허공에서 먼지가 되어 산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늘 전체가 하얗게 번쩍였다가 다시 어둠에 잠기고 또 번쩍이고 또 잠기고 그 섬광의 리듬이 사막 위에 새로운 별자리를 찍고 있었어요. 세드 통제관이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요격 성공 14, 15, 16.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20발, 21, 22. 손가락이 화면을 짚어가며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벙커 안의 참모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모니터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어요. 마치 기도하듯이요. 29번째 섬광이 터졌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30번째, 31번째. 모니터 위에 붉은 점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지막 붉은 점 하나가 추적선에 잡혔습니다. 초록색 선이 붉은 점을 향해 뻗어나갔어요. 교차, 섬광, 소멸, 끝이었습니다. 세드 통제관이 화면을 2번 확인했어요. 3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요격률 90% 이상, 아군 피해 제로, 벙커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참모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가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쳤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의자를 붙잡고 주저앉았어요. 32발의 탄도미사일이 쏟아졌는데 90% 이상을 갈아 마셨습니다. 단 한 명의 아군 피해도 없이요. 타리크 사령관을 봤어요. 이 사람이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가 싶었습니다. 뼛속까지 친미 파인 타리크가 평생 지켜온 체면도 잊은 채의 군모를 벗어 허공에 던졌어요. 됐다. 됐어? 타리크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교의 품위도, 사령관의 위엄도, 미제 무기에 대한 집착도, 그 모든 것이 밤하늘의 섬광과 함께 벗겨져 나갔어요. 군인의 본능이 결과를 받아들인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타리크 중에 가장 솔직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벙커 한쪽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VIP석에 앉아있던 사내가 수화기를 낚아챘어요. 칼리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무관이었습니다. 만수르의 오랜 직위였고 이번 실전 상황을 참관하러 아부다비에 와 있었어요. 칼리드는 요격의 전 과정을 VIP석에서 지켜봤습니다. 두 눈으로요. 칼리드가 수화기를 든 게 아니라 수화기를 잡아챈 거였어요. 상대는 리야드 직통 전화였습니다. 전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칼리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벅차서 갈라진 겁니다. 32발이 쏟아졌습니다. 아부다비 밤하늘이 새까매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천공이 다 잡았습니다. 전부요? 아군 피해가 제로입니다. 제로요? 칼리드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전하, 미국 사드 놈들 당장 돌려보내십시오. 한국에 줄 서야 합니다. 칼리드의 외침이 벙커 안에 울렸어요. 참모들이 칼리드를 돌아봤습니다. 칼리드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수화기를 두 손으로 움켜쥔 채 리야드에 대고 계속 보고했습니다. 전화가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사우디 국방부가 움직였습니다. 10년을 질질 끌어오던 미제 사드 도입 협상을 일방적으로 엎어버렸다는 겁니다. 칼리드의 전화 한 통이 도미노의 첫 번째 핀을 쓰러뜨린 거였어요. 아부다비의 밤하늘에서 터진 섬광이 리야드까지 뻗어나간 겁니다. 세 번째 소식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벙커에 통신 장비가 울렸습니다. 미 국방부였어요? 리처드 스미스. 그 이름이 화면에 떴을 때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스미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전 최후 통첩을 보내며 윽박 지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헴. 말을 꺼내기 전에 헛기침을 3번이나 했어요. 알파히미 국장, F-16 부품건은 재검토 중이요. 오해가 있었소. 우리는 여전히 아랍에미리트를 소중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소. 소중한 파트너. 열흘 전에는 부품을 끊겠다고 협박하더니 이제 와서 소중한 파트너라고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던지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롤렉스 시계를 테이블 위에 던졌을 때 처음으로 커졌던 그 눈이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통화 시간 10초. 충분했습니다. 스미스 통제관, 좋은 밤 되시오. 전화를 끊었어요. 10초. 24개월짜리 통보서를 던졌던 사내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은 10초면 충분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최민환 본부장을 불렀어요. 최 본부장은 벙커 뒤편에서 한국팀과 함께 시스템 로그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모니터를 지켜본 게 분명했습니다. 최 본부장이 다가오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추가 요격탄 조기 납품을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본국에 타전해 주십시오. 최 본부장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초의 본부장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울먹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말없이 돌아서서 한국팀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우디의 정훈 계약 타진 소식에 이어 이라크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떴습니다. 청웅투 8개 포대 도입, 규모 3조 원, 전 세계에 공식 발표한 겁니다. 사우디에 이어 이라크까지.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쓰러지고 있었어요.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벙커 안이 조금 조용해진 틈에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아부다비 전역의 영공이 초록색 격자 위에 깨끗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 점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초록빛 화면 한가운데 전공투 시스템의 상태 표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상 가동 중 4글자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처음 알았어요. 동쪽 하늘이 미세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3월 5일에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밤새 불화살이 쏟아지던 아부다비의 하늘이 먼동이 트면서 맑게 개어가고 있었습니다. 폭격의 연기가 사막바람에 흩어지고 그 자리를 새벽빛이 채워넣고 있었어요. 저는 벙커의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철문 틈새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새벽은 언제나 미지근하죠.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달랐어요. 화약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긴 자의 공기였어요. 3월 5일 오전 8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눈으로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밤사이 세계가 뒤집어진 흔적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펼쳤어요. 우첸의 중국 방산업체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사막 실사격에서 레이더가 숫덩이로 변한 그 깡통 말입니다. 아부다비 실사격 실패 영상이 어디선가 유출되었어요. 중동 방산 시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중국제 장비를 검토하던 국가들이 줄줄이 입찰 서류를 반려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위사업청이 사기 혐의로 우첸의 업체를 중동 전역 입찰, 영구 박탈 대상에 올렸어요. 태블릿에 화려한 홀로그램을 띄우며 미국 반값을 외치던 그 사내가 야반 도주하듯 아부다비를 빠져나갔다는 후속 보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번지르르한 실크 넥타이를 맨 채로 새벽 비행기를 탔다더군요. 사막의 정정이 탓이라던 그 변명이 떠올랐어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가 더 통쾌했어요. 리처드 스미스, 미 국방부 무기수출 통제관. 다리를 꼬고 앉아 서류를 툭 던지던 그 사내. 24개월을 기다리라며 커피를 마시던 그 얼굴. 경질되었습니다. 워싱턴 펜타곤에서 불명예 경질이요. 이유는 명확했어요. 스미스의 강압적인 무기수출 통제 정책이 중동 동맹국들의 이탈을 불러왔다는 게 미 의회의 판단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사우디가 사드를 엎었고 이라크가 한국행을 선언했어요. 30년간 미국이 독점하던 중동 방공시장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그 구멍을 만든 원흉으로 스미스가 지목되었어요. 서류를 던지던 그 깨끗한 손으로 자기 사표를 써야 했을 겁니다. 롤렉스 시계가 떠올랐어요. 아버지 시계를 그 앞에 던졌던 날이 24개월이면 시계 배터리가 닳기 전에 조국이 먼저 타버린다고 했었죠. 결국 시계 배터리보다 스미스의 자리가 먼저 닳아버렸습니다. 보고서를 덮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이 맑았어요. 밤새 탄도미사일이 쏟아지던 그 하늘이 3월 5일의 아침 햇살에 씻기듯 깨끗하게 개어 있었습니다. 화약 냄새가 아직 사막바람에 실려왔지만 하늘만큼은 흠 하나 없이 푸르렀어요. 청홍이 지켜낸 하늘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차량이 아부다비 외곽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라이긴 X1 청홍 현지 생산 공장, 그러니까 MRO 센터의 착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밤새 폭격이 있었는데 착공식을 강행하느냐는 참모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지금이 적기였습니다. 어젯밤 천공이 증명한 것을 세상에 보여줄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착공식장에 도착했을 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컸어요.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부지가 닦여 있었고 중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임시 단상 위에 아랍에미리트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바람에 두 깃발이 서로 몸을 부딪히며 펄럭이는 모습이 괜히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상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쪽에는 아랍에미리트 군 장성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서 있었고 반대편에는 한국 측 대표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최민환 본부장이 보였어요. 오늘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넥타이는 살짝 비뚤어져 있었어요. 그 옆에 강동길 수석이 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비복이 아니라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다만 손은 여전했습니다. 기름때가 완전히 빠지지 않은 거친 손이 어색하게 바지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강동길 옆에 아랍인 기술자들이 서 있었어요. 서너시 아니었습니다. 10명이 넘었어요. 지난 한 달간 강동길 팀과 함께 모래를 파고 레이더 기반을 닫고 납땜을 하고 케이블을 연결하며 밤을 지새운 현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한국인과 아랍인이 뒤섞여 서 있었는데 누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다들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다들 손이 거칠었고 다들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부심이요? 알-스와이디 장관이 단상 옆에서 모하메드 왕세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관의 손에 태블릿 대신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도착하자 장관이 즉시 보고서를 펼쳤어요. 전하, 어젯밤 실전 결과를 반영한 최종 결산입니다. 장관의 은장 만년필이 숫자를 짚어나갔습니다. 패트리어트 대비 요격 단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현지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추가로 30%가 절감됩니다. 현지 고용 인원은 초기 4,000명에서 5년 내 10,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관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숫자가 자기 편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누구보다 강해지는 사람이었죠. 왕세자가 보고서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포가 터졌어요. 착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전 순서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공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건물 형태의 초기 조립 라인에서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의 강동길 수석과 현지, 아랍 엔지니어들이 나란히 서서 무언가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유도탄이었습니다. 청홍투 유도탄의 최종 조립이었어요. 한국인 손과 아랍인 손이 번갈아가며 나사를 조이고 회로를 연결하고 외장 패널을 맞추었습니다. 마지막 패널이 철칵 소리를 내며 장착되는 순간 조립 라인 위에 메이드 인 아랍에미리트라는 글자가 새겨진 첫 번째 유도탄이 완성되었어요. 두 번째 축포가 터졌습니다. 완성된 유도탄이 라인 위를 미끄러져 나왔어요. 아랍 기술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국 팀이 박수를 쳤어요. 강동길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성된 유도탄의 외장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었어요. 기름때 묻은 손이 유도탄의 매끈한 표면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박수였어요. 옆에 서 있던 아랍 엔지니어가 강동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강동길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유도탄보다 더 눈부셨습니다.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타리크 사령관이 단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가슴에 달려있던 미군 연합작전 기장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하지만 오늘 타리크의 발걸음은 미군 쪽이 아니라 한국 대표단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참모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타리크가 한국군 대표와 기술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레이벤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처음 봤어요. 타리크가 선글라스를 벗는 걸. 그 아래 드러난 눈이 붉었습니다. 밤을 새운 탓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타리크가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양발 뒤꿈치를 딱 붙이고 등을 곧게 펴고 오른손을 관자놀이 옆으로 올렸어요. 거수경례였습니다. 뼛속까지 미제가 아니면 고철이라고 믿었던 사내가 벤츠 타던 사람이 아시아제 자전거를 탈 수 없다고 콧방귀를 뀌던 사내가 한국팀의 브로슈어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그 사내가 한국군과 기술진 앞에 서서 더할 나위 없이 깍듯한 경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 측 군 대표가 답례 경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거수 경례가 사막의 아침 햇살 아래에서 교차했어요. 브로슈어를 쓰레기통에 던졌던 그 손이 지금은 경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막이 사람을 바꿔놓은 거였어요. 오전 11시 제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단상 아래 사우디 특사와 이라크 특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칼리드가 사우디 특사 옆에서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사막 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밤새 미사일이 쏟아지던 그 하늘이 지금은 한 점 구름 없이 맑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27년 군 생활에서 처음이었어요. 어떤 회의에서도, 어떤 전장에서도, 어떤 협상장에서도 손이 떨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철로 만든 무기를 산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사막 위로 퍼져나갔어요. 단상 아래의 얼굴들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랍의 장성들, 한국의 기술자들, 사우디의 특사, 이라크의 사절. 우리는 어떠한 강대국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을 우리의 완벽한 주권을 쟁취했습니다. 함성이 터졌어요. 단상 아래에서, 조립 라인 앞에서, 중장비 사이에서 태극기와 아랍에미리트 국기가 바람에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밤새 불화살을 갈아 마신 아부다비의 하늘이 3월 5일의 태양 아래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워싱턴의 결제 도장이 필요한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하늘이었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윤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